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15세기 말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어느 마을 골목길은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낮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활기차던 거리는 간데없고 싸늘한 공포가 돌 틈새마다 스며든 듯 고요했다. 레콩키스타의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종교 재판이라는 더 무겁고 음습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 사람들은 쉬쉬하며 서로를 의심했고 밤이 되면 창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였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구슬픈 기타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고 흘러나왔다. 칸테 혼도, 깊고 처절한 영혼의 울부짖음 같은 선율이었다. 때로는 억눌린 슬픔처럼 낮게 흐느끼다가도 때로는 터져나오는 분노처럼 격정적으로 현을 뜯었다. 누구의 연주인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아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가슴 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위안을 얻었다. 억압받는 자들의 차마 소리내지 못하는 한이 그 기타 소리에 실려 밤하늘을 떠도는 것만 같았다. 마테오는 그 기타 소리의 주인이었다. 낮에는 허름한 작업장에서 나무를 깎는 눈에 띄지 않는 모리스코 장인일 뿐이었다. 그을린 피부, 과묵한 성격,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눈동자.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는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지붕과 지붕 사이를 그림자처럼 넘나들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기타 줄 자국과 함께 오래된 분노와 슬픔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어린 시절 종교재판소의 광기 어린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화형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어머니마저 고통 속에 숨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기억. 그 기억은 그의 영혼 깊숙이 박힌 가시였다. 그는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며 밤의 기타 소리로 동족들의 고통을 달래고 비밀리에 그들을 돕는 것으로 위태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목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무어 양식의 펜던트가 차가운 금속성으로 그의 살갗에 닿아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도시 한편에는 이사벨이 살고 있었다.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콘베르소 집안의 딸. 그녀는 아름다웠고 깊은 신앙심을 지녔으며 가족을 끔찍이 사랑했다.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지만 콘베르소라는 꼬리표는 늘 의심과 차별의 눈초리를 불러왔다. 그녀의 집 창문 너머로도 밤의 기타 소리는 스며들었다. 이사벨은 그 처연한 선율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새로운 공포의 상징이 도착했다. 토마스 데 바르가스, 새로 부임한 종교 재판관이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는 이단 척결에 대한 광적인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등장은 가뜩이나 불안에 떨던 마을에 더욱 짙은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경건해 보이는 사제복 아래에는 무자비한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바르가스의 목표는 명확했다. 가톨릭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숨어있는 이단자들을 뿌리 뽑아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리고 그의 귀에도 밤의 기타 소리는 거슬리는 불협화음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어느 날 평화롭던 이사벨의 집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쳤다. 사소한 오해 혹은 이웃의 악의적인 밀고였다. 유대교 관습을 비밀리에 지키고 있다는 혐의였다. 바르가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이사벨의 가족을 향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집안 곳곳을 뒤지는 재판소 관리들의 거친 손길과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사벨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바르가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듯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밤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던 마테오의 귀에도 이사벨 가족의 위기가 전해졌다. 그는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시장에서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슬픔 속에서도 맑은 눈빛을 잃지 않던 여인이었다. 그녀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다. 아버지가 끌려간 날의 공포, 어머니의 희미해져 가던 숨결, 외면할 수 없었다. 모른 척 살아남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마테오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의 장막을 틈타 이사벨의 집 근처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재판소의 움직임, 피해야 할 인물들, 가능한 탈출로에 대한 암시.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가 비밀리에 돕던 많은 이들까지 위험에 빠질 터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기타현을 튕겼다. 평소보다 더 낮고 다급한 선율이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사벨은 문틈에 놓인 작은 양피지 조각을 발견하고 온몸이 떨렸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은 절망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는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알아주는 듯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테오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그와 짧게 접선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마테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연민을 이사벨은 느낄 수 있었다. 조심하시오. 바르가스는 덫을 놓고 기다릴 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마테오는 이사벨을 도우면서 점차 그녀에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용기와 순수함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사벨 역시 어둠 속의 조력자 마테오에게 의지하며 알 수 없는 감정을 키워갔다. 그의 슬픈 기타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위안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는 좁은 골목길의 그림자 속에서 혹은 버려진 폐허의 달빛 아래서 짧은 만남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하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바르가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이사벨 가족 사건의 배후에 기타 소리의 악마라 불리는 자가 개입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더욱 교묘하게 수사망을 좁혀왔다. 마을 곳곳에 밀정들을 심어놓고 콤베르소와 모리스코 공동체를 압박했다. 마테오의 조력자 중 몇몇이 정체 모를 이유로 사라지거나 체포되었다. 올가미는 점점 마테오의 목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이사벨 가족의 탈출 계획은 시급해졌다. 마테오는 마지막 남은 조력자들과 함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사벨과 그녀의 남은 가족을 도시 밖 안전한 곳으로 빼내기로 결심했다. 달이 뜨지 않는 그 좁날 밤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 덤날 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다. 마테오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등에는 낡은 기타 대신 날렵한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이사벨과 그녀의 남은 가족은 마테오가 알려준 폐허가 된 옛 모스크 근처에서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를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려는 찰나 횃불의 물결이 어둠을 갈랐다. 모두 포위했다. 저항하면 즉시 사살할 것이다. 바르가스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함정이었다. 누군가 배신했거나 바르가스의 집요한 추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사방에서 재판소 병사들이 몰려들었다. 순간 이사벨은 결심했다. 그녀는 마테오의 눈을 바라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 연민, 그리고 슬픈 이별의 예감. 그녀는 갑자기 병사들 앞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제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어요. 저들을 놔주세요. 마테오는 숨을 멈췄다. 이사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마테오와 가족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이사벨에게 쏠린 틈을 타 마테오는 남은 이사벨의 가족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사벨의 외침이 그의 등 뒤를 쫓아왔다. 마테오, 부디 살아남으세요. 이사벨은 거칠게 끌려갔다. 그녀의 눈은 마지막으로 마테오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마테오를,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작은 희망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종교재판소의 차가운 지하 감옥.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 속에서 이사벨은 바르가스와 마주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만족감과 잔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말해라, 콤베르소 계집. 내 놈의 배후, 그 기타 치는 악마는 누구냐?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르가스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멀거리며 이사벨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사벨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사르르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이사벨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마테오의 얼굴과 그의 슬픈 기타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를 지켜야 했다. 그의 음악이, 그의 저항이 계속되어야 했다.
한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마테오는 이사벨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절망에 빠졌다. 자신의 무력함과 그녀의 희생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밤새도록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괴로워했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당장이라도 재판소로 달려가 모든 것을 부수고 이사벨을 구해내고 싶었지만 그것은 개죽음일 뿐이었다. 이사벨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검은 복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낡은 기타 대신 날카롭게 벼린 단검들을 허리에 찼다. 복수가 아닌 심판이었다. 이사벨의 고통에 대한 대가,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르가스와 그의 수하들이 방심하고 있을 축제의 밤,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기타를 연주하는 슬픈 영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분노의 화신, 심판의 칼날이었다. 축제의 밤이 찾아왔다. 거리에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마테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붕 위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종교재판소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연회를 벌이고 있는 귀족의 저택이었다. 바르가스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저택 내부는 화려한 촛불과 값비싼 장식으로 번쩍였다.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포도주에 취해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발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했다. 마테오는 열린 창문을 통해 연회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 점의 소리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목표물들의 위치와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마침내 때가 왔다. 마테오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단검이 촛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다. 첫 번째 경비병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함, 테이블 엎어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마테오는 혼란을 틈타 목표물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의 검술은 자비가 없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칼날 끝에 실려 터져나왔다. 내 놈은 누구냐? 겁에 질린 귀족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테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바르가스를 향해 있었다. 바르가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냉혹함을 되찾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놈이로구나, 기타 치는 악마. 감히 신성한 재판소에 맞서다니. 지옥의 불길이 내 놈을 기다릴 것이다. 마테오와 바르가스의 검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바르가스의 검술은 예상외로 날카로웠지만 마테오의 움직임에는 죽음을 각오한 자의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춤을 추듯 혹은 기타를 연주하듯 몸을 움직이며 바르가스를 몰아붙였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이사벨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 그리고 짓밟힌 자들의 한이 서려 있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마테오의 단검이 바르가스의 어깨를 스쳤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바르가스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다. 마테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그의 마지막 일격이 바르가스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크헉! 바르가스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문이라도 품은 듯 마테오를 향해 열려 있었다. 바르가스가 쓰러지자 남은 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항복했다. 마테오는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쓰러진 바르가스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아야 했다. 이사벨의 행방을. 그는 살아남은 재판소 관리 하나를 붙잡아 다그쳤다. 이사벨, 그녀는 어떻게 됐나? 관리는 공포에 질려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오늘 새벽 처형되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지만 바르가스님의 명령으로. 마테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이사벨의 마지막 모습이 그녀의 용감했던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의 복수는 너무 늦었다. 마테오는 혼란스러운 저택을 빠져나왔다. 축제의 소음은 여전히 거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이사벨의 마지막 속삭임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재판소 뒤편 이름 없는 이들이 묻히는 공동묘지를 향했다. 달빛 아래 새로 파헤쳐진 작은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석조차 없는 초라한 무덤. 마테오는 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흙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이사벨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차가운 흙을 움켜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냉기가 그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 절망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이사벨의 이름을 부르며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이 잔인한 세상을 저주하며 그의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 속으로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테오는 품 안에서 낡은 기타를 꺼냈다. 언제 저택에서 빠져나오며 무의식적으로 챙겨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줄을 골랐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사벨을 위한 마지막 진혼곡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슬펐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비가였고 꺾이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찬가였으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하는 비장한 서곡이었다. 기타 소리는 밤의 장막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테오는 기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나아가야 했다. 이사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마을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정체는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이고 바르가스의 죽음은 더 큰 위협을 불러올 터였다. 그는 이사벨의 무덤의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편히 잠들어요, 이사벨.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마테오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안달루시아의 광활한 평원, 혹은 시에라네바다의 험준한 산맥 어디든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이 그의 길이 될 터였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사벨의 기억과 함께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 후로 안달루시아의 밤에 더 이상 그 구슬픈 기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잊지 않았다. 기타 치는 악마. 혹은 밤의 그림자라 불리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이름 모를 영웅, 그리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용감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했고 종교 재판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테오의 저항과 이사벨의 희생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언젠가 다시 어둠을 가르고 정의의 빛이 밝아오리라는 희미한 희망.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마테오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압받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았다. 그의 기타는 침묵했지만 그 선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마테오가 사라진 후 몇 해가 지났는지 혹은 몇십 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안달루시아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주름과 고통의 흔적들이 새겨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종교 재판의 광기는 잠시 수그러드는 듯하다가도 예고 없이 다시 타올랐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마테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전설이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서 밤의 기타 소리와 복면을 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늙고 병들어 어딘가에 숨어 지낸다고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여전히 밤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있다고 믿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마테오는 살아있었다.
그는 스페인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부터 남부의 메마른 평원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의 검은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날렵했던 문울림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으며 손에는 여전히 낡은 기타와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영웅 행세를 하지 않았다. 바르가스를 심판한 후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와 희생의 무게를 절감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밀었다. 때로는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네고 때로는 부당하게 고발당한 이에게 도망칠 길을 알려주었다. 그의 기타 소리는 이제 밤의 어둠을 가르는 대신 외로운 길 위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낮은 탄식처럼 흘러나왔다. 이사벨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테오는 안달루시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올리브 나무가 끝없이 펼쳐진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간히 눈에 띄는 이들의 얼굴에는 짙은 슬픔과 불안이 어려 있었다. 마테오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샘터에서 물을 마시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때 한 무리의 거친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 지역 영주에게 고용된 용병들인 듯했다. 그들은 샘터로 다가오더니 물을 딛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을 거칠게 끌고 가려 했다. 여인은 겁에 질려 저항했지만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보시오, 그 여인을 놓아주시오. 마테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용병들은 갑자기 나타난 늙은 나그네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용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웬 늙은이가 끼어드는 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 계집은 영주님의 소유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놈 목숨도 장담 못할 것이다. 마테오는 말없이 용병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가는 여인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여인의 얼굴, 특히 그녀의 겁에 질렸으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은 눈동자가 너무나도 이사벨을 닮아 있었다. 차가웠던 마테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사벨, 그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환생이라도 한 듯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여인을 놓아주어라. 마테오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용병 대장은 마테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런 미친 늙은이를 봤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처리해버려라. 용병 서너 명이 칼을 뽑아들고 마테오에게 달려들었다. 마테오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번개처럼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든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순식간이었다. 달려들던 용병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의 목과 가슴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나 있었다. 남은 용병들과 대장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늙고 초라한 나그네가 순식간에 숙련된 용병들을 쓰러뜨리다니. 내 이놈, 대체 정체가 뭐냐? 용병 대장이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마테오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용병 대장의 숨통을 조였다. 공포에 질린 대장은 칼을 마구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마테오의 단검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파고든 후였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 대장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살아남은 용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테오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샘터 옆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젊은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소? 마테오가 단검을 칼집에 넣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눈에는 아직 공포가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감사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오. 마테오는 짧게 말하고 다시 길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여인이 다급하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마테오는 걸음을 멈추고 여인을 돌아보았다. 부모님은 안 계시오? 여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영주님의 횡포 때문에. 아버지는 병들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늘 저 때문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마테오는 마을에 감돌던 이상한 침묵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사벨을 닮은 이 여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은 마치 오래전 자신의 슬픔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내 이름은 마테오요. 당신 이름은? 루시아라고 해요. 루시아. 이사벨과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분위기는 여전히 마테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따라오시오. 하지만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 루시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테오의 뒤를 조용히 따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올리브밭 사이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마테오는 루시아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오래전에 마련해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젊은 시절 백도사와 같은 존재에게서 은신처를 제공받았던 기억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주변 경관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당분간은 이곳에 머무시오. 안전할 거요. 마테오가 말했다. 루시아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오두막 내부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낡은 기타와 몇 자루의 단검이 걸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마테오님. 하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폐라 생각 마시오. 누구라도 당신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보았다면 그리했을 거요. 마테오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마테오는 낮에는 사냥을 하거나 밭을 일구었고 루시아는 오두막을 정돈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와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루시아는 마테오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독을 어렴풋이 느꼈고 마테오는 루시아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듯했다. 루시아는 종종 마테오가 혼자 있을 때 낮게 앞조리듯 연주하는 기타 소리를 엿듣곤 했다. 그 선율은 여전히 슬펐지만 예전처럼 처절하거나 분노에 차있지는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듯한 깊고 잔잔한 울림이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루시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앞에서 마테오가 기타를 손질하고 있을 때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테오님께서는 왜 늘 슬픈 곡조만 연주하시나요? 마테오는 잠시 손을 멈추고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이 기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오. 잃어버린 것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 그리고 아주 소중했던 사람. 루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슬픔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마테오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마테오는 놀라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루시아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차가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산의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들판에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났고 루시아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꽃을 꺾어와 오두막을 장식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테오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루시아에게서 이사벨의 모습을 보면서도 동시에 루시아라는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벨의 대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마테오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오두막 주변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누군가 이곳을 염탐하고 간 흔적이었다. 아마도 도망쳤던 용병들이나 혹은 그들을 고용한 영주일터였다. 마테오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는 루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루시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마테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루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나는 괜찮으니 당신은 안전한 곳으로 가시오. 내가 아는 수도원이 있소. 그곳이라면 당신을 받아줄 거요. 싫어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저는 마테오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마테오님 없이는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마테오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루시아를 통해 다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마테오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루시아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녀와 함께 머물고 싶다는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새벽 옆 그는 결정을 내렸다. 루시아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그녀가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알겠소, 루시아. 당신 뜻대로 하시오. 마테오가 아침 식탁에서 말했다. 루시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이세요? 정말 저를 쫓아내지 않으실 건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배워야 하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날부터 마테오는 루시아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검을 다루는 법, 함정을 설치하는 법, 기척을 숨기고 이동하는 법, 약초를 구별하고 사용하는 법까지. 루시아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습득해 나갔다. 그녀 안에는 연약함과 함께 강인한 생존 본능이 잠재되어 있었다. 마테오는 루시아를 가르치면서 그녀에게서 또 다른 면모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총명했고 용감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 마테오는 점점 더 루시아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이사벨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루시아라는 온전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 루시아 역시 마테오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엄격하지만 자상한 스승,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존재. 그녀는 마테오의 슬픈 눈빛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보았고 그의 거친 손길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을 알았다. 나이 차이나 과거의 상처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테오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밝은 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테오가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슬프기만 한 곡조는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이 감도는 선율이었다. 루시아는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곡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루시아가 속삭였다. 마테오는 연주를 멈추고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새로 만든 곡이요. 당신을 생각하며. 루시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테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마테오는 놀라지 않고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